얘들아 말했던 것처럼 조선시대는 이제 선생님이랑 영상으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까지 고려시대의 전부, 고려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쭉 해볼 거고요. 오늘은 조선의 건국, 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그리고 조선 초반에 왕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고 초반에 조선을 어떻게 디자인해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미에 했던 우리 조선의 건국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들아,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되었죠. 근데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에 대한 준비가 있었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일단 한번 보는 거고요. 지난 시간 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복습하는 겸해서 넘어갈 겁니다. 일단은 명나라에서 고려 말에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죠. 천령 이북의 땅은 옛날 쌍송총관부 지역 땅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천령 이북 땅을 요구하니까 당시에 신흥 무인 세력이었고 권력을 잡고 있던 최영은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명나라를 공격해야 된다. 요동을 정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나가는 이성계는 이거를 반대하죠. 반대하는 이유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도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당시 농번기였기 때문에 실제 군사로 나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왜 군대를 나가야 되냐? 그리고 뭐 비가 오고 장마철이고, 그다음에 여름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유를 들어서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절대 요동정벌은 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당시 왕이었던 우왕과 최영의 주장으로 인해서 결국 이성계는 요동을 정벌하러 쭉 가죠. 근데 쭉 가다가 결국에는 이성계가 마음을 돌리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개경으로 들어오고요. 개경으로 와서 최영 제거하고 당시 왕이었던 우왕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권문세족을 제거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잡아가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1391년에 과전법을 실시하는데 과전법은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아서 신진사대부, 당시 새로운 권력층으로 뜨고 있던 신진사대부들에게 준 거야. 그럼 결국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땅을 신진사대부가 갖게 되니까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은 약화되고요. 신진사대부가 본격적으로 완벽한 권력층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권문세족이 전부 몰락하게 된 거잖아. 이 몰락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판을 짜가는 상황에서 이 신진 사대부가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온건파 신진 사대부로 분열되게 되죠. 급진파 신진 사대부에는 정도전이라든지 조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온건파 신진 사대부에는 정몽주, 길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급진파 신진 사대부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는 거였어. 즉 성을 바꾸는 역성혁명을 통해서 고려는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게 급진파 신진사대부였고요.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고려 왕조 내에서 현재 있는 고려 왕조 내에서 우리가 조금씩 개혁을 해서 바꾸자라는 게 온건파 신진사대부였죠. 근데 결국에는 급진파 신진사대부 그리고 당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정몽주를 제거하고요. 결국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새롭게 나라를 만드니 그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1392년부터 약 1910년까지 한 500년 정도 있었던 나라고요. 선생님이랑은 오늘부터 500년 정도 있었던 조선시대를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제대로 알아볼 건데, 여러분이 이제 조선시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될 게 있어요. 너네들이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시대 왕의 순서야. 조선시대는 왕의 순서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왕이 27명인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선생님이랑 꼼꼼히 살펴볼 거란 말이야. 그럼 어느 정도 왕의 이름 정도는 외워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끊어서 외우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앞 글자만 따는 거야. 태, 정, 태, 세, 문, 단, 세. 7명 딱 끊는 거야. 그 다음 예성, 연중, 인명선 또 끊고요. 광, 인, 효, 현, 숙, 경영 끊고요.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끊을 건데 지금 고종과 순종은 선생님이랑 나중에 근현대사 파트 가서 배울 거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25대 왕인 철종까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다수를 선생님이랑 배울 거기 때문에 이 조선의 왕 순서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런 순서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조나 종이 이제 붙는데 이 조나 종은 언제 쓰는 거냐면 얘들아 일단 조는 일단 종부터 알려줄게요. 일단 종은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종은 일단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예요. 태종의 아들인 세종이 물려받아서 종이 되고요. 태조의 아들인 정종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종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조는 뭐냐면 아들이 아닌 경우가 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세조는 단종의 삼촌이거든. 그래서 조를 붙이는 겁니다. 선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특이한데 여기 아래쪽으로 가면 정조의 아들이 얘들아 순조거든. 그리고 영조의 손자가 정조야. 어쨌든 직계란 말이야. 근데 왜 종을 안 썼냐면 이 후반으로 갈수록 조를 쓰는 어떤 유행 같은 게 있었대. 그래서 조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군, 광해군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왕위에 있었다가 쫓겨난 사람들. 뭔가 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은 산군, 해군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순서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조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아까 말했지만, 조선은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 만든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까지,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쭉 나라의 주요 어떠한 이념, 사상으로 자리 잡았던 불교를 신진사대부는 굉장히 안 좋아했어.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가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보니까 조선은 불교를 그렇게 숭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불교의 자리를 대신 성리학이라는 왜 안 되지? 네, 성리학이라는 사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의 통치 이념은 얘들아 성리학이고요. 성리학에 따라 운영된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초반 왕들의 선생님이랑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조선 초반 왕들은 딱 나라가 모든 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나라가 딱 되는 거야? 아니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를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1대 왕 태조 이성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옛날에 고려시대 하면서 얘기해줬지만 1대 왕 앞에는 항상 태조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 업적을 쭉 선생님이 나열해 봤는데 일단 가장 먼저 조선을 건국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수도로 한양을 결정하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양이 수도가 됐으니까 왕이 머무를 곳이 필요하겠지. 왕이 머무를 곳으로 경복궁을 창건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은 나라의 정궁 또는 법궁이라고 불리면서요. 굉장히 큰 지금도 있죠. 광화문 한복판에 그 광화문 한복판에는 경복궁을 만들었다. 이게 태조의 업적인데 가만 보면 이 태조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태조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태조는 말했지만 무인이었어.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고 고려시대부터 전쟁을 해왔고 무인이어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거나 나라를 운영하거나 이런 거에는 익숙치 않아.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있었을 때는 정도전, 당시 2인자였던 정도전이 정치를 주도했고요. 정도전이 정치를 주도했기 때문에 정도전은 신하니까 재상정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왕에 있을 때는 정도전이 실질적인 정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도전은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갔을까?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전의 재상정치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정도전이 쓴 책들을 보면 돼. 정도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지만 선생님이 딱 두 권만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이야. 조선 경국전은 법전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조선 초기에 있었던 법전, 그다음에 조선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선 경국전에서 정도전은 이렇게 얘기해. 조선의 가장 큰 근간, 그리고 조선은 민본주의를 채택한다. 민본주의, 즉 백성이 근본이라는 거야.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나라가 운영되게끔 했고요. 그럼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면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재상,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정도전은 주장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사실 왕은 복불복이야. 왜냐면 이성계의 핏줄이 계속해서 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세종대왕 같이 좋은 왕, 성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연산군 같이 폭군이 나올 수도 있어. 즉 왕은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이 왕의 권력이 너무 강하면 왕의 성품, 왕의 인품, 왕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져. 근데 왕 옆에 주변을 지키는 신하들은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해서 등용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갖춰져 있어. 그 수준 속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거다라고 정도전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정도전이 항상 주장했던 건 재상 정치입니다. 왕 중심이 되는 정치가 아니라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불시잡변이라는 책도 쓰는데요. 이거는 정도전의 그냥 개인적 마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말했지만 신진사대부는 불교를 굉장히 안 좋아하고 성리학을 굉장히 숭상했죠. 그래서 불시잡변이란 건 뭐냐면 불교의 교리를 굉장히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시 자체가 굉장히 잡스럽다. 뭐 이러한 책 제목에서도부터 불교를 굉장히 안 좋게 비판하고요. 불교를 안 좋게 보는 대신 성리학을 숭상하는, 즉 조선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 거죠. 그래서 정도전의 책 두 가지를 통해서 정도전이 어떠한 그림들을,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조선을 디자인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셔야 되고, 중요한 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정도전은 꿈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던 와중에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는데, 이 1차 왕자의 난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차 왕자의 난은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돼요. 일단 선생님이 그 태조 이성계의 그 가계도를 얘들아 쭉 갖고 왔는데, 태조 이성계는 일단은 부인이 두 명입니다. 일단 신의왕후 한씨 부인이 있었고 신덕왕후 광씨가 있었는데, 한씨는 이제 빨리 아들 낳고 이렇게 아들 쭉 낳고 죽고요. 실질적으로 이성계가 왕이 될 때는 강씨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강씨랑 이성계가 이제 아들이 두 명, 방번과 방석을 낳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아들들이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누구냐면 조선을 만드는데 1등 공신, 정몽주를 죽이고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죽이고 조선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아들 방원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아들이 누구냐면 막내 아들 방석이야. 이 방석이는 강씨와 이성계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서 조선이 건국될 당시 굉장히 어렸는데, 이게 무슨, 선생님이 왜 이 두 아들을 좀 주목해서 보라고 하냐면,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고 다음 아들을 정해야 되잖아. 그 다음 아들, 다음 아들이래. 다음 왕이 될 아들을 정해야 되잖아. 그 다음 왕이 될 아들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세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세자라고 불러. 그럼 세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방원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선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내심 기대를 한 거야. 내가 세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세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는데, 당시 신덕왕후 강씨와 그리고 당시 정치를 주도했던 정도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정도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방원은 정도전과 완전 극과 극의 성격을 가져. 그리고 생각도 완전히 달라.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다면, 이방원은 왕이 중심이 돼서 나라의 중심인 왕이
주도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국왕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거지. 정도전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도전은 방언이가 왕이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조선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신덕왕후 강씨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 막내 아들 방석이를 세자에 앉히자 했고, 실제로 태조 이성계가 이 막내 아들 방석이를 세자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는 당연히 마음이 상하지.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당시 이방원이 형제들을 규합해서 당시 세자였던 방석이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정도전을 죽이고 본인이 세자가 되려고 했던 이러한 사건을 펼치는데, 이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리고 이걸 본 태조 이성계는 왕위를 내려놓고요. 저기 함흥 지방으로 떠나버리게 되죠. 그럼 태조 이성계 다음에 바로 방언이가 왕이 됐냐? 그건 아니고 둘째 아들 방과가 다음 왕이 되고요. 그가 바로 정종입니다. 그럼 정종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정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방원이 왕자의 날을 일으켰지. 그러니까 정종은 거의 허수아비야. 실질적으로는 이방원이 당시 모든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 그래서 정종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단 정종은 왕자의 날이 한양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한양이 싫은 거야. 그래서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고요.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냐면, 또 왜 왕자의 난이 일어나냐면, 이 방언이가 당시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1차 왕자의 난 때 방언이를 도운 게 바로 넷째 아들 방간이거든. 그래서 이 방간이도 본인이 권력을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방언이는 그 권력을 놓지 않아. 그래서 얘네 둘이 싸운 게 바로 2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의 결과 방언이가 방과를 무찌르고요. 방과를 제거하고 독보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정종은 방언이에게 왕위를 넘겨주고요. 그러면 당연히 방언이가 왕이 됐겠지? 그게 바로 태종입니다. 그럼 태종은 얘들아, 이제 별표 하나 쳐주셔야 되는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태종의 업적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빨간색도 많고 파란색도 많죠. 굉장히 중요한 왕이야. 자, 그럼 태종의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은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이방원은 정도전과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 이방원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꿈꿨어. 그래서 국왕 중심의 정치를 펼치고요. 왕권을 굉장히 강화해. 그리고 본인의 정치 권력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 것 같은 세력들을 전부 제거해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방원 부인의 아버지와 오빠도 제거해. 그 정도로 왕권 강화를 엄청나게 추진했던 게 바로 태종이야. 그리고 이 태종이 국왕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면서 실시한 정책이 바로 뭐냐면 육조직계제인데, 이 육조직계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육조직계제가 과연 뭐냐? 이 조선시대에 좀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좀 봐야 되는데, 조선시대 원래는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졌냐면, 왕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의정부에 전달해. 내가 이걸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의정부에서 그거를 검토합니다. 왕이 이러한 정책을 하고 싶다는데 이걸 해도 괜찮을까? 그런 걸 꼼꼼히 검토해.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육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럼 육조는 그 명령을 받아서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부서가 육조인 거지.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랑 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시스템이었어. 국왕이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의정부한테 명령을 하고, 의정부는 그거를 심의 또는 검토해서 육조에 명령을 전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이방원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 낀 의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야, 의정부 너네가 뭔데 왕의 명령을, 국왕의 말을 니들이 검토하냐? 나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의정부는 권한 대폭 축소하고, 의정부는 그냥 소위 쌩 까고
야, 내가 직접 육조한테 명령 내리면 육조는 그거 시행하고 나한테 보고 올려. 즉, 육조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바로 육조 직계제야. 왕의 명령을 심의 검토하는 의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왕과 육조가 직접 정책을 명령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 바로 육조 직계제인 거지. 왜 왕권이 강한지 알겠죠. 의정부는 왕의 명령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접는 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권이 무시당하잖아. 이방원은 이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당시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 개인이 가지고 있던 병사들을 혁파하고 군사권을 국왕이 전부 장악을 하죠. 이것만 봐도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실시한 게 바로 호패법인데, 호패법은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선생님도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 호패법을 왜 만들었을까? 호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백성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성인 남성이 얼마인지 다 조사를 했겠지. 그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세금도 걷고 그 다음에 군대도 보내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호패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결국 국가의 경제적 기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니까 호패법을 한 다음에 세금을 거두니까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전사업과 신문고 설치가 있는데 요거는 가끔 나옵니다. 양전사업은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토지가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토지가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잘 갖고 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게 바로 양전사업이고요. 신문고는 뭐냐면 북이야, 북. 그러니까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북을 붕둥둥 치면 왕이 그걸 듣고 백성에게 직접 가서 그 고충을 듣고 해답을 해주는 게 바로 신문고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신문고가 설치된 게 바로 이방원 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방원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특히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국왕 중심의 정치를 펼치려고 했다.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방원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또 왕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방원에게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양녕대군, 둘째 아들이 효령대군, 셋째 아들이 충녕대군인데 당연히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첫째 양녕대군에게 세자를 줍니다. 근데 이 양녕대군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막 술 먹고 그런 거야. 그리고 막 궁 안으로까지 막 그 기생들이랑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막 술판을 벌이니까 도저히 양녕대군한테는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둘째한테 그래가지고 이 양녕대군이 가지고 있던 세자직위를 박탈합니다. 그럼 그 다음 세자직위를 둘째 아들 효령대군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 효령대군은 불교를 좋아해. 불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물려줄 수가 있겠어. 그래서 둘째한테도 물려줄 수 없고 셋째한테 세자를 줍니다. 그 셋째가 바로 누구냐면 충녕대군 이도였고요. 이 이도가 조선의 4번째 왕이 되니 그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은 왕이 되고 이렇게 생각했었어. 세종대왕은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에요. 공부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인물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세종대왕은 이렇게 생각했어. 자기 아버지는 국왕 중심의 정치를 막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잖아. 근데 세종은 그렇게 아버지와는 살짝 달랐어. 야, 이 나라의 정치가 왕만 하는 건 아니다. 신하와 왕이 같이 하는 거니까 신하의 의견도 내가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하도 나의 의견을 알고 왕과 신하가 계속해서 국가의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결과 무언가가 나오면 그 백성들을 이롭게 하지 않을까? 신하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임을
세종대왕은 인지했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왕권도 중요하고 신권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육조 직계제가 아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는데, 의정부 서사제는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국왕이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싶으면 의정부에 내려보내. 그럼 이 의정부가 이 정책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요. 검토한 다음에 육조한테 이 정책을 실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육조는 이 정책의 결과를 의정부에 보고하고, 이 의정부는 국왕에게 다음에는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요? 라고 건의하는, 즉 왕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왕과 의정부의 신하들이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제도가 바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태종은 육조직계제,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 이거는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보니까 왕과 신하가 함께 공부하는 경연이라는 제도도 굉장히 활성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집현전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현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세종하면 집현전.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할 텐데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굉장히 애민의 마음도 컸어요. 애민은 뭐냐면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애민 정신도 굉장히 컸거든. 그래서 그 세종의 애민 정신을 보여주는 총체적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오늘날 한글이 되겠죠. 훈민정음은 얘들아, 한자 그 뜻대로 풀어보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한자는 외우기도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한자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자도 외워야 되고 뜻도 외워야 되고 음도 외워야 되고. 그래서 한자는 공부하기 매우 복잡해. 근데 이러한 한자를 24시간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 어떻게 공부하겠어?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굉장히 배우기 쉽고 익히기 쉬운 한글을 만든 거죠. 그리고 한글을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흔히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죠.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 왜 억울한 일을 당했냐? 글을 못 읽어서. 그걸 세상이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백성들도 쉽게 보고 익힐 수 있는 글을 만들었고, 그 글이 바로 훈민정음 한글이었다라는 게 있는데, 훈민정음은 세계 최초로 왜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언어이고요. 그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세종이 한 말을 보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글자를 28자를 만들었고, 그 글자를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세종이 백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근데 세종이 얘들아, 여기 위에서 보면 굉장히 공부만 잘했을 것 같잖아. 근데 그냥 싸움도 잘합니다. 무에 능통해요. 사실 능통한 건 아니고 신하들을 좀 잘 썼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세종 초반, 세종 집권 초기에는 아버지 태종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태종의 업적이라고 4번은 봐도 되는데, 일단은 사군 육진을 설치합니다. 이 사군 육진을 설치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게 사군이고 얘들아, 요게 육진인데, 이 당시에 위에 여진, 당시 조선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불린 민족이죠. 이 여진족이 이 조선 북쪽에, 이 조선 북쪽 영토 위쪽에 있는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최윤덕과 김종서라는 신하를 보내서 이곳에는 사군을, 여기 이쪽 두만강 지역에는 육진을 개척을 했고요. 세종대왕이 사군 육진을 개척한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당시 백성들을 괴롭혔던 존재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본 도적대, 왜구였어.
그리고 당시 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 왜구들의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스시마, 대마도였거든. 그래서 이종무라는 장군을 보내서 스시마도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은 얘들아 엄청나게 많아. 나중에 선생님이랑 조선 전기의 문화를 보면 과학도 나오고 여러 문화적으로도 업적을 굉장히 많이 남기셨지만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세종대왕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죠. 나이가 먹으니까 세종대왕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종대왕이 이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한글 연구를 하다가 이제 몸이 나빠져서 건강이 안 좋아서 죽었는데 그래서 세종 말에는 세종은 거의 한글 연구를 했고요. 당시 세자였던 문종, 조선의 5대 왕이 되는 문종이 실질적인 정책을 많이 집행을 했고요. 세종이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문종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문종은 몸이 약해서 재위 기간, 그러니까 왕에 있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종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단종이 왕이 됐는데 이 단종은 굉장히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문종은 자기가 곧 죽을 걸 알잖아. 몸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자기 주변에 어떠한 신하들, 그리고 자기 문종은 또 걱정이 뭐였냐면 자기 동생들, 굉장히 성격이 세고 그 다음에 권력욕이 심한 자기 동생들이 내 아들 단종이 왕이 됐을 때 쟤를 괴롭히면 어떡할까, 그리고 쟤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문종이 죽기 전에 몇몇 신하들, 당시 김종서라든지 황보인 같은 신하들에게 유언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왕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해서 이들을 고명대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명대신에게 문종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몸이 안 좋아서 곧 죽는데 내 동생들이 굉장히 권력욕이 심하다. 그러니 걔네들이 단종을 괴롭히면 너네들이 그걸 좀 막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김종선과 황보이는 왕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단종을 적극적으로 보필을 합니다. 근데 단종을 적극적으로 보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른 거야. 대표적으로 황표정사라는 게 있는데, 단종이 이제 신하들을 뽑을 때 명단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명단에 몇몇 사람들에게는 위에 누런 점이 찍혀져 있어. 그럼 그 누런 점은 그 사람들을 그냥 뽑으라는 거야. 김종서 황보인이 미리 누런 점을 다 찍어놓고 단종은 그냥 그 누런 점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지. 즉 재상이 너무나도 정치의 중심이 된 거야. 즉 재상 정치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어, 단종 초기에. 근데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님이 이거는 영화 관상의 김종서의 얼굴, 김종서를 연기한 백윤식 배우의 얼굴을 넣어놓은 거고요. 쓸데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고명대신들이 너무나도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니까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게 바로 누구였냐면 세종대왕의 아들, 그리고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이었어. 이 수양대군은 성품이 자기 할아버지, 즉 태종 이방원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재상들이 너무나도 정치의 중심에 서고 심지어 왕의 인사권, 사람을 뽑는 그러한 권리까지 침해를 하니까 수양대군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과 비슷한 성품이니 자연히 왕이 권력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즉 왕권 강화를 수양대군은 주장했겠지. 그래서 이들 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고명대신파와 수양대군 간의 권력 간 대립이 있다가 수양대군이 결국 이 고명대신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이 되는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되지. 그리고 이 계유정난의 내용을 담은 영화가 바로 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관상이라는 영화, 역사적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니까 관상 꼭 한 번씩 보시고요. 결국에는 이 왕권 강화를 주장한 수양대군이 이 고명대신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고요. 계유정난의 결과
단종은 자기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사람이 바로 세조가 되는 거지. 단종은 얼마 안 있다가 세조가 또 죽여버립니다. 사약을 보내서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단종은 얼마 못 살고 죽어버린 좀 슬픈 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얘들아 이제 세조의 업적을 볼 건데 세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조는 아까 말했지만 태종 이방원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했고 왕권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추구하니까 자연스럽게 의정부 서사제는 폐지되고 육조 집계제가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당시 유향소 집현전 같은 데에서 반란이 일어났거든. 유향소에서는 이시의 난이 일어나고요. 집현전에서는 단종, 삼촌에게 왕위를 뺏긴 이 단종, 복위운동을 일으키니까 이 유향소와 집현전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신하들과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경연도 세조는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전법을 실시했는데 이 직전법은 선생님이랑 나중에 조선시대 경제 가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어. 경국대전은 뭐냐면 나라의 최고 법전이야. 이 나라 최고 법전을 쓰기 시작한 거게.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세조 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성종인데 선생님이 말했잖아. 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완성한 왕은 성종이라고. 이 성종은 어떠한 정책을 했냐면 성종은 9대 왕이에요. 세조가 죽고 이제 세조 다음에 예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예종도 빨리 죽기 때문에 그 예종 다음에 성종이 왕위에 오르고요. 이 성종은 세종대왕과 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문화 발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 바로 성종이고요. 성종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연도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현전의 뒤를 잇는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이라는 부서도 설치를 합니다. 이 홍문관은 이 경연, 신하들과 왕이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경연을 주관하는 부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라의 큰 행사, 5가지의 행사, 나라의 5가지의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5가지 행사의 예법들을 정리한 국조 올해의를 편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조 때부터 쓰기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이야. 완성했기 때문에 이룰성자 써서 성종이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성종이다. 경국대전이 완성했다라는 것은 조선이 이제는 완전한 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국가, 유교적인 법치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경국대전 완성의 결과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건 얘들아, 성종이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편찬 시작한 건 세조, 완성한 건 성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경국대전에 따라서 경국대전의 근거에서 조선의 모든 통치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그 통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그 다음에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이 9대 왕, 9명의 왕을 통해서 완성된 조선의 통치체제, 조선의 시스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안녕.